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은 큰 문제는 아닌데 거래량이 급감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는 서울시의 세수 문제가,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됐었고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주 저희에게 가장 객관적인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분이시죠. 신한금융그룹의 패스파인더 우병탁 부동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제목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얄밉게. 네, 맞습니다. 이 목차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부동산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서 부동산의 어떤 기초책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저 쓸 때는 재밌게 썼고요. 단편적인 부분이라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하나씩 넘겨보기에는 괜찮은 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분은 주구장창 강세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주구장창 약세만 얘기하고 그냥 객관적 데이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워낙 큰 자산이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사이즈의 자산이다 보니까 보유 편향 또는 그런 어떤 아니 비보유 편향 이런 편향들이 되게 많이 작동하는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혹은 하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가기 위해서는 집값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시다 보니 지금의 집값이 굉장히 좀 지나치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 그렇게 나타나기는 하는 것 같고, 반대 측면에서는 거꾸로 부동산 시장이 우리 사회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전후방 효과라고 얘기하는 앞에서부터는 신축에서부터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부터 뒤쪽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짜장면 배달까지 그런 효과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 이것이 설사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또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조하시게 됐다 보면 그런 어느 한쪽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심리,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는 좀 떨어져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가 됐으면 하는 심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떨어지는 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잘못 떨어지면 나라가 미쳐버린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되면 큰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경험직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전에 21년도, 21년도까지 고점, 주택을 기준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때 급격한 상승이 단기간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 것들이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정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까지 크게 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많이 올랐던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도 상당 부분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하락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조금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 21년도까지 그거보다 더 높은 률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수준에서 그 상승분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형태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의외로 그 시점에서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장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냐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들은 어느 정도 편차가 좀 있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데 거래량이 급감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도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도 거래량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일부 지역이기는 하겠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외에도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전에 이것이 가장 심할 때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 기준으로 한 달에 1000건까지 채 안 되는 게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되는 시기가 좀 있었죠. 평균적으로 한 월 5000건 정도를 일반적인 수준, 5, 6000건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았던 것이고, 이때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든 가격이 떨어지든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가장 직관적으로는 서울시의 세수 문제가,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소하게는 전후방 효과에 미치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의도치 않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곧
그런 모습들을 일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건축에 대한 신축 주택에 대한 인허가가 줄어들고 왜냐면 당장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럼 그것이 당장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가격을 더 상승기에 맞물렸을 때 입주가 부족해서 혹은 준공이 부족해서 분양이 부족해서 더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된다라는 것이 일단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건 둘 다 똑같이 맞는 얘기인데 이게 나라 전체를 펼쳐보면 적용이 되는 지역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게 골 때리는 거더라고요. 어느 쪽 사이드이든지 간에 둘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관점을 어디에다 놓느냐,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시점을 언제에다 놓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값의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차라고 하는 게 좀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예를 들면 20, 30년 뒤에 영향을 미칠 인구 구조의 문제가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다 보니 그러면 한편에 있어서는 맞는 얘기지만,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30년 뒤에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사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다 보니 그런 오해가 겹치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측면도 있더라라는 거죠.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 핵심지와 그 외가 완벽하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에, 광역시라 할지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간의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내에서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상급지라고 부르는 좋은 지역과, 그러니까 서울에 좀 더 가깝고 서울에서도 좀 더 핵심 지역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수도권 지역이 또 세분화되는 상태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지역은 계속 올라왔고 꾸준히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좀 많이 빠질 때 좀 더 많이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세분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사고자 이렇게 대기 물량도 없다. 이러면 그 상한가는 상한가지만 그게 정말 진성상한가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걸로 평가는 되지만 진짜냐.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진짜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것은 정확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를 때 혹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이 되면서 떨어져야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맞을 겁니다. 그거는 뭐 사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토지허가제로 인해서 그 송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해제하면서 가격이 쫙 올랐어요. 거래가 늘었잖아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가격은 진짜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부분적이지만 분명히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얘기를 할 때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집값이 좀 긴 기간에서도 더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팩트의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달리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전체의 거래량 혹은 전국 전체의 거래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를 놓고 가령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서울과 송파, 서울 내 송파, 강남, 서초 지역의 얘네들의 거래를 보면 전체 거래가 평균적으로 이거밖에는 안 되는데 걔네들이 올라간 것이 정말 시장 전체가 올라간 것이냐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틀린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은 서울, 송파, 그러니까 구 단위로 보는 곳에서는 가격이 얘네들은 그 직전에 있었던 거래량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전국적인 거래가 줄었다 하더라도 얘네는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대개의 경우에 가능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지표, 평균적인 가격 이런 것들은 참고는 하시되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울에 지금 4월 기준으로 그 KB 부동산 시세에서 집값 상승 부분이 지표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0.2 올랐습니다. 서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0.2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보면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인지 얼마만큼 올라갔다는 것인지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뭐 거의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를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송파나 강남 서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수치가 높습니다. 근데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0.3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별 차이 없다라고 또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시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을 참고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거래되는 단지에서의 가격,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매물의 양이, 그리고 실제 거래의 양이, 그 다음에 그때의 호가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그 수치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 그러니까 거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시를 보시기보다는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지의 미시를 조금 세밀하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을 한번 분해를 해보죠. 서울은 이제 지금 언급하셨던 송파, 서초, 강남 이 부분은 그 토지 허가 그 폐지가 잠깐 있었고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만은 폐지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확실히 올랐고 거래량도 텄으니까 맞습니다. 그건 이제 실가, 네. 실제 가격인데 서울의 다른 외곽 지역이나 이런 쪽은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흔히 얘기하는 노도강이라든지 강북, 도봉 이쪽 일대는 뭐 큰 폭의 하락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지 않고 약보합 이내로 지지부진한 상황,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이나 거래량의 흐름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 네. 서울에서도 네.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재건축이라는 게 항상 어떤 뭐랄까 새로운 촉매제가 돼가지고 집값을 부스터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동네를 보니까 뭐 5억, 10억 사이를 돈을 더 내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골 때리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한참 시장이 화랑일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덮고 나서도 분명히 이득이나 기대감이 생기니까 더 이제 속도가 좀 그런 것들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건축비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한동안 계속 큰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 진행 자체를 지역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인 곳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조금 늦추거나 뭐 지연될 수밖에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부동산을 선택하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인구가 안 줄 수 있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결국은 그 직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인구 자체보다는 산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체 인구수 자체도 제2의 도시 수준에서 뭐 인천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좀 줄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다만 그 근처에 그거보다 더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산 지역의 기존의 그 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들이 예전만큼 화랑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커서 그러니까 인구 구조 자체보다는 그런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파급되는 것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요소를 좀 덜 받는 지역에서는 같은 지방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산업이란 것들이 맞물렸을 때는 다시 좀 좋아지는데 울산은 통상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산업이 화랑을 보일 때는 다시 또 좀 도시 전체가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뭐 거제라든지 일부 그런 특정 지역들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도 편차가 굉장히 크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계획도시 측면에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좋은 곳이라고 또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게 결국 산업인 거죠. 사실은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강남 서초 송파 일대에 회사들도 많고 그런 것들 가까울수록 그런 그 중심 지역에서 가까운 부분들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그럼 이게 줄어들 개연성이 있느냐? 그럴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걸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 좀 더 바운더리를 넓히면 그러니까 편하게 주거지와 그다음에 회사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강남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강남에 회사가 있느냐? 그거는 꼭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쪽 일대에서 어디로 가든 지하철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봤을 때 뭐 지하철로 이동을 하더라도 비교적 역에서 가까운 곳 그래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광화문까지의 접근성이 뭐 여의도까지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서는 조금 더 버티는 힘이 생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까지 그 지하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조금 더 힘이 딸리는 형태가 점점 더 심해질 거다. 최근에 이제 고가주택 쏠림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그 법령 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새집을 중심, 이미 새집, 재건축을 통해서 좋은 지역에서 새집이 됐던 것들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제 깔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입지에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 같은 시기에서였다면 조금 더 신축에 가까운 것, 더 신축인 것들로 쏠림 현상들이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상황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집일수록 더 비싸고 비쌀수록 더 비싸지는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 세분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도 세법에서 임대주택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말고도 뭐 작은 아파트들을 임대주택으로서 구청에 등록까지 해서 흔히 얘기하는 뭐 8년 10년 동안 갖고 가시기로 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2019년 2월 12일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것이 화두였었습니다.
다주택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하는 건 특례를 주기는 했었는데 네. 이걸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그 당시에 발견이 됐었던 거냐면 임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는 이제 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못 팔게 묶이게 됩니다. 네. 임대료를 낮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이걸 먼저 팔 때는 나머지 임대주택이 뭐 2채, 3채, 4채가 있다 하더라도 조건이 맞게 되면 비과세를 한번 받고요. 그걸 팔고 나면 본인은 대부분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지금 살고 있던 집보다 좀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격이 더 올라갈 만한 집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2년을 예를 들면 살다가 또 팔면 또 비과세를 받습니다. 어. 그럼 돈을 모아서 또 이사를 가면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계속 두고서도 계속 비과세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임대인으로서의 공급,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례를 줬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해서 당신은 그럼 이제 이사를 못 다니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맞기 때문에 네. 이것은 헌법이 얘기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게 맞기는 한데 네. 2019년 12월 12일에 어쨌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때 법령을 강화해서 이제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갖고 있는 거 한 채만 이제 비과세를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정리가 먼저 끝나기 전에는 이제 이사를 새로 하나 더 살 수는 있죠. 사놓고 났어요. 네. 그럼 이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는 그 나중에 샀던 것을 다시 2년 동안 비과세 요건을 채워서 파는 것은 비과세를 안 해준다. 네. 못 해준다. 언제까지? 그 임대주택이 다 처분될 때까지 예. 라고 막아놨던 겁니다. 예. 예, 집값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하는 때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올해 2월 28일에 네. 그 시행령 하나가 개정이 되는데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사업자는 이제 이사를 가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법률적으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요즘 이제 집값이 그때만큼 폭등하는 시기는 아니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당초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여러 채 있는 상태,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던 집을 비과세 받고 팔고 그다음에 다시 이사 가서 또 2년을 채워서 거주를 하게 되면 또 비과세를 받고 네. 이거를 다시 반복할 수 있게끔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바꿔서 바꾼 건 맞는데 네. 이게 의도치 않게 최근에 양극화 현상하고 그러니까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에 쏠림 현상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네. 저는 이 시행령 개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그 수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크지는 않겠으나 이 시장에서는 몇 명의 사람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기존에 조금 덜 비싼 걸 팔고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2019년 이후로는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총수가 얼마인지를 그 이전까지는 6개월, 3개월 단위마다 국가가 통계를 내다가 네. 공개를 안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일부러 보여주는 게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통계를 사이트에서 안 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봤던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공식적으로 35만에서 6만 명 정도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태까지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정리를 하고 1주택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아파트 같은 것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만 6만에서 조금 빠지고 난 나머지는 이 상황에 여전히 있으신 거고요. 네. 그분들의 다수는 뭐 다 강남 살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디이든지 간에 팔고 이 2월 28일 이후에는 다시 새 집을 사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네. 그럼 의도치 않게 이 시행령 개정이 양극화 현상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더 심화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 세제가 거의 제가 보기엔 누더기예요. 정책도 그렇고 그때그때 뭘 누르고 싶어서 자꾸 정책을 만들고 이러는데 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로직을 딱 만들어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탈세가 없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은 뭐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네. 사람의 머리마다 부과 되는 것. 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탈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예. 뭐 중국처럼 출생신고를 안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되면 네. 거꾸로 그 단순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탈세라든지 조세 회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세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단순화되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부수적인 목적, 예를 들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강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세금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세수의 징수, 이거를 보편적인 과세, 이것들이 근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쓰는 것이 얼마나 큰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지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음 이후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기본적으로 펴나가야 되느냐, 조금 어쩔 수 없이 복잡해졌다면 그건 지나온 일인 거고, 이제 어떻게 부작용 없이 단순화를 시킬 거냐, 저의 회피나 탈세를 어떻게 좀 막아가면서도 보편과세를 잘 할 거냐, 네. 뭐 당연히 이제 이미 이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